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네,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슬 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근대와 현대를 읽고 있고요. 휴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이고요. 소제목은 도덕의 원리들에 관한 연구입니다. 윤리학인 거죠. 윤리학에 있어서도 휴움은 경험주의자예요. 경험주의자예요. 그리고 좀 넘어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320쪽 보면 쾌락과 유익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뭐 행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리주의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321쪽부터 보겠습니다. 쭉 뛰어넘어서요. 정신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도덕적인 동의가 성립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물음에서 휴움은 뒤에 와서 칸트가 제기하게 될 것과 같은 문제를 미리 제기하고 있다. 이게 그대로 읽는 이유가 문장이 참 좋아요. 감동했습니다. 자, 즉 이성이냐 경향이냐, 이 뭔 말인가 싶죠? 이성이냐 감정이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성이냐 경향이냐. 경향이란 단어가 뭔 뜻인가? 어떤 경향이라는 게 뭘까요? 반복된다는 걸까? 어떤 텀을 두고 경향성 할 때 어쨌든 이성이냐 경향이냐 이런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휴먼은 이 두 가지 기능들의 특징을 현상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즉 진리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경향에 관해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밌죠? 진리를 논쟁할 수 있어요. 경향에 관해서는 논쟁할 수 없어. 사물의 세계에 실제하고 있는 바일 것은 우리들의 이론적인 판단의 척도가 되고 각자가 자기의 가슴 속에 느끼고 있는 바일 것은 감성을 위한 척도가 된다. 이거 좀 느낌이 오시나요? 당연히 진리, 저번에 그 얘기했죠. 우리 소설은 논쟁할 수 없다. 철학은 논쟁할 수 있다. 그래서 소설이 더 위대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진리는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향,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인생, 삶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물의 세계에 실제하고 있는 바일 것은 이론적인 판단의 척도가 되고 각자가 자기의 가슴 속에 느끼고 있는 바일 것, 감성을 위한 척도, 그거 느끼는 바일 것은 감성의 척도, 느낌의 척도라고 해요. 기하학의 정리는 증명이 되고 물리학의 체계는 부정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기쁜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는 느낌, 불꽃을 띠기는 재치 등은 직접적인 즐거움을 안겨준다. 이런 건 반박 불가. 이거 논리로 따질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느낌, 마음이니까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적인 근거들을 밝혀낼 수 없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행위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근거를 밝혀내는 일은 자주 있다. 그죠? 원래 덕의 특성은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이고 악덕의 특성은 미움을 받는다는 데 있다. 이성은 이런 수식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감정이다.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낌에 대해서. 제가 플라톤 할 때마다 이 얘기 많이 했었죠. 왜 이성인가? 이성만 얘기하는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은 어디 갔는가? 드디어 휴메 와서 왔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휴메이 정말 잘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낀다. 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휴메 와서. 느낀다고 하는 인간 정신의 특별한 소질이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도덕은 경향과 감성, 그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견해를 신봉하고 있었다고 휴먼 봅니다. 이성과 감성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우리의 도덕적인 결정과 추론에는 이성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전까지는 이성만 작용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철학자들이 아예 감성도 동시에 간다.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경향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도 경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명예롭고 예의 바르고 공정하고 고귀하고 관대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을 사로잡아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소유하고 확보하도록 충동한다. 이해할 수 있고 명증적이고 개연적이고 참된 것 등은 오성의 차디찬 동의를 일깨워 사변적인 지식 충동을 만족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연구를 끝나게 해준다. 우리들의 모든 따뜻한 감정들을 억누르면, 자, 이거는 좀 따뜻한 감정을 억누르면 안 된다는 거겠죠. 따뜻한 감정들을 억누르면 도덕은 실제적인 관심사이기를 그치고 우리들의 삶과 행위를 규정하는 경향을 갖지 못하게 된다. 뒤에 와서 쇼펜하우어가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는데요. 경향도 원리적으로는 궁극적인 결정 요인이다. 성격이나 행위를 좋은 것이라거나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낙인을 찍는 궁극적인 판단이 자연히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진 그 어떤 내적인 감각이나 또는 감성이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 자, 공리주의 사상을 끝까지 파고들었다. 모든 유익한 것이란 일정한 목적을 향해 방향지어져 있는 것이라고. 만약에 목적들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라면 수단도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은 목적에 달려 있다.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모든 것. 여기서 또 극단적인 발언. 자, 모든 것은 목적에 달려 있어요. 휴미 말합니다. 이때 한 가지의 감정이 중요시되어야만 한다. 이 감정은 인류의 행복에 대한 공감과 불행에 대한 분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인류가 행복해야 돼. 그리고 불행하면 안 돼. 불행하면 분노가 일어나지. 그래서 다시 말해 경향과 감성이 윤리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궁극적 기준이다. 그래서 휴먼 행복주의자고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힐슈베르거가 평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 문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또 반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야, 감정이 너무 중요하네. 인간이 지금까지 한 말 밀어봐서 우리들의 경향 알면 되고 우리 경향과 감정이 제시해둔 목표대로 살면 되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안 된다. 그거 아니다. 휴메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안 된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힐슈베르그는. 휴메에게는 윤리적인 선택의 자유가 없다. 이거 정말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윤리적으로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우리들의 행위는 피할 수 없는 인과관계에 얽매여 있다. 여기에 근세 기계론적 세계상이 다시 나타난다. 인간은 외부의 자극을 받죠. 이 자극은 인간의 정서에 작용을 하고 그러면 알맞은 반작용이 생깁니다. 작용, 반작용, 기계적이죠. 도덕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뒤에 와서야 확인하는 것이고 그냥 이름 붙인 거래요. 즉 생긴 일들이 우리들의 경향과 이익에 일치되느냐 일치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반성의 바탕에서 도덕적인 동의는 성립된다. 어, 이런 겁니다. 음, 재밌죠.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보죠. 325쪽까지. 이제 칸트가 이제 반론을 제기할 때 하면서 경향, 감정, 감각, 병적인 정서, 소질, 목적, 관심, 요컨대 이성에 반대되는 모든 진료적인 것은 바로 휴무로부터 비롯된다. 휴미 원흉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휴미 주장했는데 휴미 그동안의 철학자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것들을 휴미 끄집어낸 거죠. 감정, 정서, 감각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저는 고맙더라고요. 물론 섬나라 영국의 다른 많은 사상가들도 흉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휴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요. 컴버랜드, 버틀러, 샤프츠버리, 제레미 벤담,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 나오는데요. 보면 컴버랜드 가 전체 행복을 윤리의 원리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공리주의자들. 여긴 너무 간단하게 다뤄져 있는데 이분들 되게 중요한 분들인데 휴մ 이후에 윤리를 다시 쾌락과 불쾌의 수직열산으로 만들고 그 근본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말한 제러미 벤담,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 많이 나오죠. 이분들. 벤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엇이 행복이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쾌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적인 가치의 척도를 이성에서 찾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률과 정의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성에서 찾을 게 아니라 윤리적 가치의 척도를 쾌락이나 행복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휴메 윤리학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니님은 어떠셨나요? 네, 휴메의 또 다른 공이라고 한다면 이제 윤리학의 얘기를 앞선 맥락이랑 연결을 지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경험론을 궁극적으로 잘 완성을 시켜놓고 그 경험에 입각한 선악 판단에 대해서 이제 윤리학에 접목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가 이제 윤리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선악이란 무엇인가 이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학문이고 그런 도덕적 판단 자체에 이제 휴미 주목을 했겠죠. 어떤 판단을 하려면 그게 이제 이성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 그 이전 세대의 이야기였다면 그 선악 판단 자체, 그 인식론에서 했던 구도 그대로 선악 판단에서도 이성에서만 나오는 그런 판단뿐만 아니라 감정에서까지 그 선악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의 문제가 사실은 감정적인 어떤 경향성 아니면 선호도 혹은 도덕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은 법감정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똑같은 살인이 발생했더라도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의도로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어떤 착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책임을 가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무 상황을 다 따져서 봤을 때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특정 사건에 대한 분노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오늘날 말하는 법감정 혹은 그거는 사실 법 체계와는 별개로 법 조문이나 법 집행과는 또 다른 별개로서 작용을 하고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이제 휴이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이성적인 잣대로서 다 들이워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게 이제 뒤에서 말하고 있는 공리주의 사상가들에 대한 행복의 논리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되게 개별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히 도덕에 입각해서 본다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러하고 선악 판단을 하는 도덕적 판단에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으로서 결정되는 그것, 윤리학에 대해 이제 휴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개인적인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 마치 이제 그냥 너네들 다 맞아 하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처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 이기적인 어떤 생각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 역시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의 뭐 안전 뭐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죠. 뭐 스피노자부터 쭉 해왔던 얘기들인데 나와 완전히 관계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식의 감정 혹은 경험이 작동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이 주변에서는 이제 어떠한 공감을 수용한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나의 이기심으로 시작했던 행복에 대한 관념, 선에 대한 관념이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장됐을 때 타인에 대한 어떤 행복에까지도 이르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타인의 행복의 관점에서 행복 개념이 선 개념이 공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정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공리주의적인 어떤 행복 개념 자체를 비판하게 되는 맥락이 생기는 거죠.
근데 불의도 사실은 그 반대겠죠. 뭐 이게 행복이다, 선이다 하는데 이제 악이거나 불의라거나라고 한다면 정의가 아닌 불의다라고 한다면 사실 불의도 처음에는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행동일 것이나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 두루두루 인정을 받고 공감을 사게 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불의로 작용을 하겠죠. 누군가에겐 이득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에 대한 공감이 함께 그 동화가 된다면 그것이 불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흉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 자체가 되게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생각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칸트가 우리 공리주의를 비롯한 그런 행복주의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던 철학자이니만큼 좀 첨예한 분석을 했던 칸트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정을 주목하는 거는 뭐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심리학도 그렇고 인간이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이유도 이성 논리 이전에 우리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이미 답을 내려놓고 논리를 짜맞추는 식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오늘날에 또 뭐 심리 더 내려가서 무의식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시대를 앞서가지 않았나. 흉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흉이 했다. 326쪽 자연 종교. 요거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흉의 종교관도 심리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다시 나타난다. 흉은 자기의 전반적인 경험론의 바탕 위에서 형이상학을 부정하나 특히 형이상학이 종교의 철학적인 근거중으로 되는 그런 때에는 한층 더 강하게 부정한다. 유신론, 이신론 다 그냥 반박하는 거죠. 쭉 가면 흉의 비판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설사 그 신이 유신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섭리와 기적을 통해 세계의 과정에 간섭하면서 계속해서 세계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신이건 혹은 이신론이 믿고 있는 것처럼 세계를 완전한 기계로 만들어 놓고서는 세계를 완전히 스스로에게 맡겨두는 신이건 간에 휴먼 이 신을 비판한다. 그의 이런 비판의 바탕은 언제나 그가 우주론적인 증명을 공격하건 목적론적인 증명을 공격하건 간에 모든 것을 부분으로만 보고 전체적인 것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원자론적인 근본 태도와 모든 인간관계, 본질적 사태, 의미 연관 등을 인간의 마음의 습성이라고만 생각하는 심리주의적 경험론이다. 그죠? 자, 우리가 집이나 배를 보고 목수를 추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흉이. 하지만 우주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를 신이 만드는 걸 못 봤잖아요, 아무도. 우주는 일회적이다. 한 번밖에 없다. 배는 끊임없이 만들어지지만 우주 없어지면 끝이죠. 일회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해서 우주는 뜻과 목적이 있고 또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흉의 논리인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이 세계에 관한 사고에 앞서서 어떻게든 이 개념들을 경험했을 때뿐이다. 여기서 요청되고 있는 경험은 물론 있을 수가 없다. 이 경험은 그러니까 신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경험 이런 거. 이 경험은 다시 앞서간 비교의 척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경험론자인 휴먼 필연적으로 무한한 후퇴에 빠지고 만대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우주 전체에 관해서 의미, 목적, 인과관계 등의 사상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다. 우주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다. 그러나 정신이 스스로의 구조의 바탕에서 세계를 사고하고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목적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험론자에게 불가능한 거죠. 그 이전의 논리들. 경험론자의 체질은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경험론자가 특별히
초월적인 신에 반대하여 이끌어낸 반론은 우리들의 감각적 현실 속에서 형성된 개념들을 이런 신에게 적용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신의 본질과 성질에 관한 모든 진술들은 다 같이 무의미하다. 신에 대해서 뭘 말하든 무의미하다.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신이란 사태를. 그죠? 근데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신론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을 본 적이 없잖아. 응. 그래서 휴먼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만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자기보다 훨씬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려져 있고 자기의 반론이 들어맞지 않는 유비와 관여의 사상에 의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휴먼 교회의 신앙에 대해 회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뿐만 아니라 무신론도 독단론에 빠져 있는 한 이 무신론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것과 형이상학자들처럼 가능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안다 이런 거죠. 어.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건 몰라, 모르고 없어. 이런 끈질긴 경고는 칸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대요. 칸트는 대화를 열심히 읽었다. 본래 형이상학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일종의 배후의 세계, 다시 말해 우리들의 세계와 그 존재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귀신의 세계, 또는 여러 종교들이 이해하고 있는 유치한 피안의 세계, 다 이런 게 휴메의 견해일 텐데, 휴는 이런 세계 안에서 참된 초월을 찾아 헤맸던 것 같다. 그는 우리들의 세계를 넘어서 나간다라는 말이나 넘어서서 내다본다는 말을 즐겨 썼다. 예컨대 만약에 너희들이 세계의 체계를 넘어서서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것을 탐구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겠으나 이 충동을 만족시키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를 넘어설 수가 없죠. 초월이 불가능하죠. 이것은 형이상학에 대한 매우 통속화된 개념입니다. 쭉 내려가서 종교의 본질에 관한 물음에 대해 휴먼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근데 이게 인제 다른데요. 철학자로서의 휴먼 이렇게 신랄하게 종교를 비판했지만 종교는 신앙이고 그 어떤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철학자 휴먼 무신론자다. 그는 영혼의 불멸을 부정할 정도로 확실한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휴먼, 선량한 영국인으로서 관습과 전통을 지키고 적어도 종교를 신앙으로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었다. 이때 종교는 지식이 아니라 일정한 느낌이다. 이거 또 나왔죠. 이거. 일정한 감정이다. 그럼 어떤 느낌이란 말인가? 삶이 뒤바뀌는 것, 운명이 확실치 않은 것, 미래, 특히 죽은 뒤의 일에 관한 자질구레한 기대와 근심 등등이 인간에게 초인적인 힘에 대한 신앙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다신교는 이런 신앙의 가장 오래된 형식이다. 이렇게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마침내는 신들의 아버지로 되거나 혹은 국민들의 신으로 된다. 공포, 아첨, 국민적인 이기심 등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신을 한층 더 높여 찬양한다. 이렇게 하는 데서 세계의 신, 즉 일신교의 신이 생겨난다. 휴먼은 종교의 자연사를 이렇게 상상했다고 해요. 이 경험론자는 이런 사실 속에서만 종교의 참된 본질을 보려고 한다. 여기까지가 종교론 끝입니다.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전통적 형이상학 체계를 비판하고 그것들이 세워놓은 바를 좀 철저하게 부정하고 회의주의적인 시선으로 봤다는 점에서 앞에 우리 실체와 인식 그리고 인과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재밌었던 부분이 328페이지에 휴미 시사하고 있는 형이상학에 대한 견해는 미묘하게 변형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점에서 사실은 그 형이상학적인 얘기 자체를 완전히 다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뭐 다른 어떤 것, 플러스 알파를 찾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사실은 근대
아니, 근데 이후에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적 형이상학에 대해서 비판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초월 개념에 대한 비판이겠죠. 근데 흉 역시도 이런 초월을 찾아 헤맸던 것 같다라는 구절로 보아 크게 멀리까지 가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회의적인 시선을 여기저기 이제 적용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그런 생각들을 후대에 전달하긴 했지만 스스로는 여기 인용된 문처럼 너희들 체계를 넘어서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것을 탐구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겠으나 그 충동을 만족시키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지점에서 얼마나 그 고심을 했을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29쪽에 짧게 흉과 그 다음 세대라고 나오는데요. 흉은 칸트로 하여금 독단의 선점에서 깨어나게 하고 칸트에게 자기의 지식 개념의 실질적인 밑바탕과 종교를 단순한 신앙 이상의 것으로 보는 견해를 시사해준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오로지 순수히 사실적인 것만을 고려하는 모든 철학은 흉으로부터 시작된다. 흉은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을 무시간적인 진리의 바탕에서 살려주고 형성해 나가려고 했던 고대와 중세의 지혜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오직 감각적인 세계와 시간과 인간만 있을 뿐이다. 이런 철학은 문화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뜻을 지니게 되었다. 근세의 자율적인 인간은 초인적인 것을 겁내는 고대와 중세의 인간과는 다른 역사를 만들어간다. 사람들이 인간이 독재 군주화된 것을 커다란 성과라고 느끼기 시작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사건들, 세계대전이 있었죠, 2번에. 여러 번 생기자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진보에 깜짝 놀랐으며 너무나 인간적인 것을 묶여 있던 것에서 풀어놓음으로써 바로 인간을 부정하는 그런 만행을 보았으며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다. 여기서 말해두어야 할 것은 처음으로 권력을 원리로 드높이고 자연적인 욕구를 찬미하고 인간을 세계의 지배자라고 선언하고 개인적인 이기주의나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유용한 것이 정의요 선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선포한 것이 독일 철학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다. 히르시베르거가 독일인이어서 갑자기 이런 말을. 오히려 이런 것을 주장한 저술가들은 마키아벨리, 스피노자, 홉스, 흉이다. 니체는 이들의 후계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싸잡아 비난하는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이렇게 끝나요. 진희님 어떠셨나요? 네, 마지막에 저도 웃었는데요. 네. 그게 뭐 독일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특정 국가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전범 국가, 뭐 가해자 국가, 피해자 국가 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별개 얘기인 것 같고요. 인간 전체사로 봤을 때는 누구의 탓이라고도 할 수 없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는 흉이 칸트와 얼마나 연관되는지, 그리고 칸트에 앞서서 그런 전야제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너무나 인간적인 것과 같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칸트와 니체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우리가 뒤에 읽어 나가면서도 흉을 계속 생각해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흉 파트의 전부인데요. 상당히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남은 시간 동안 흉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들이나 좀 정리하는 그런 말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진희님 흉 어떻게 보셨나요? 흉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되게 짧았지만 강렬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에서도 영양원계에서도 그럴 것 같고, 현대의 모든 얘기 안에서도 이 사람을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휴미 사실은 되게 이렇게 첨예하게 회의주의에 빠져서 좀 이론적으로는 어두워 보이는 어, 아니면 고민을 많이 했겠다, 괴로웠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되게 낙관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뭐 다른 걸로 먹고 살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 실제로도 하고 싶은 교수직에서는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인연을 맺지는 못했는데 정말 그 밖의 일은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처음에는 법학과에 들어갔지만 그냥 나왔고 나중에 외교관 일도 했었고 이후 대학 교수직에 지원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자, 회의론자라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반대자들로 인해서 이제 거부를 당하고 그 이후로는 뭐 이제 다른 책에서는 정신병자의 말상대가 되어도 주었고 장군의 비서가 되어서 원치 않는 군복을 입을 때도 있었고 등등의 상황 속에서도 그냥 인성론, 자기가 주저로서 처음에 삼았던 그 인성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진했다는 점,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곳에서의 성공은 최종적으로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 오늘날 학자들이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홉스, 로크, 휴մ, 경험론자 3인방을 봤어요. 어떤 철학적인 거대한 흐름을 봤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경험론을 단순히 말하면 이 사물에 집중하는 것이겠죠. 어떤 절대적인 뭐 그런 진리나 이런 것들을 그 이전에 이제 플라톤처럼 이데아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합리론자들과 대척점에서 우리는 경험이 중요해. 경험론. 우리는 사물을 직접 관찰하고 그 사물을 내가 파악을 하겠어. 이제 이런 것일 텐데, 질문이 이게 어떤 인간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 우리 MBTI도 하지만 이 경험론자 같은 유형의 인간이 있다고 쳐볼게요. 합리론자 같은 인간의 유형이 있고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뭐 소설의 인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질문이 경험론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어떻게 되는가 한 인간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MBTI 유형도 있지만 나는 뭐 I 성향이야, 뭐 N 성향이야 이렇게 해서 나의 성향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어떻게 어떻게 살게 되더라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경험론을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아까 관념의 다발이라고 그랬고 그냥 자기 안에 갇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그럼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론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유를 이 경험론을 밀어붙였을 때 왜 인간은 자기 안에 갇히는가? 그리고 왜 주관주의적으로 아까 여기는 심리주의라고 하죠. 심리주의적으로 돼 버리고 회의주의가 돼 버려요. 결국 사물에 집중을 하는데 어떤 사물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내 주관에 내 생각에 갇혀 가지고 관념에 갇혀서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질까요? 지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이제 아마 계속 하게 되는 고민일 텐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해결을 묻는 질문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는 질문인지, 이런 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학문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도 굳이 이제 내가 뭐 대학교 때부터 전공했던 바를 살려서 30대 내내 그 직종에 종사를 한다. 그러면 일단 경험적으로 되게 좁은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경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직군도 내 주변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좀 비슷비슷한 혹은 너무 다르다 해도
같은 주제에 대한 고민을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런 환경이 전부라면 사실 해결은 쉬워요. 그냥 여기저기 다 발을 걸치고 있으면 다 각자의 관점들을 느낄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게 좀 문제죠.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것이고, 유년 시절의 가정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 큰 틀 안에서 좀 문제시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누적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에 심리학이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은, 일단 상처받고 그에 대한 상처를 안 받으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상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언을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리 좋은 조언이고 아무리 단순하고 명확한 해결책이라도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백날 해봤자 튕겨낸다는 거예요. 몰라, 나 듣기 싫어,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이 고착화되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민의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상처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처는 그 당시에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당시에 해결하지 못한 바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내 내면에서 자기 서사화라고 해요. 내 안에 스토리를 거대한 대화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상처를 한 번 받았는데 그 한 번이 상처가 됐을 땐 여러 번의 과거의 누적이 있었을 것이고 비슷한 행태들에 대한 상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여기 이제 뭐 휴민이 얘기했던 바 아니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말에 따르면 복합관념이 되어서 하나의 나의 상처라는 그 서사가 구성이 되고요. 그 안에 내 자신이 이제 매몰되고 주인공으로서 빠져버리게 되면 사실상 나오기 힘든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의 서사뿐만 아니라 자기 서사화를 좀 파괴시키고 그 안에서 객관화를 시킨다면 누구나 다 상처를 그 정도는 받고 산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이었어도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관점의 측면에서 우리 소설도 그러죠. 뭐 인칭, 관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바꿔도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것인데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고착화되지 않고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야겠고 유년 시절에 되게 유복한 집안 가정 환경 뭐 이런 것들 다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완벽한 조건 하에서 자란 사람은 또 없을 것이고 또 사회와 국가, 세계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제 평지풍파와 여러 시련들을 스스로 어떻게 소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이 얼마나 고착화되는지 될지 말지 혹은 고착화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좀 이렇게 파괴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두 남자의 철학수다의 메뚜 씨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 반성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아니 그거 할 시간에 현실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니님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거 해야 되고 스케줄이 너무 많잖아요. 빡빡하니까. 근데 실제로 뭔가 해내는 사람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제 스승도 그렇고요. 뭔가 강의 일정도 빠듯한데 당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지금 우리 요거 2시간 촬영만 하더라도 이 책 읽고 이거 정리하고 말하기도 빠듯한데 언제 나의 과거를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서 계속 그것도 인제 그래서 사람이 바쁘면 당장 할 일을 하다 보면 제 스승도 그런 얘기 했었죠. 뭐 자기 사연 많은 사람이 되지 마라. 사연 많은 사람. 나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사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연에 매여서 계속 인제 한풀이 하는 거예요, 한탄.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을 막 하면서 나가기도 급급한데 그런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흉을 지니님은 만약에 그 흉의 철학적 공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하진 않지만 초월에 대한 그 전통적인 생각들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준, 일단은 제시를 해준 그런 데에서 되게 가장 큰 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념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 관념의 작용, 유사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작용 속에 상상력을 포함시켰다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으로 보였고, 저작을 본격적으로 읽어나가면 아마 그런 지점들을 위주로 추출을 해내면 흉의 또 다른 면모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더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흉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희는 그 계몽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영국의 계몽주의, 프랑스의 계몽주의, 독일의 계몽주의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30쪽 되거든요. 30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민 중인데 칸트까지 다음 주에 할지 칸트를 한다면 생애와 저작들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뭐 저희 좀 논의를 해보고요. 계몽주의까지만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칸트 들어갑니다. 좀 있으면 너무 설레요. 칸트는 어느 철학사 책을 봐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플라톤급이다. 플라톤급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급이다. 그 분량이나 이런 거 봐도요. 정말 대단한 현대까지도 칸트 주의자들이 많죠. 신칸트파 뭐 이게 되게 많아요. 칸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압도적이다. 이 칸트 기대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